김준우는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남자였다. 그의 사무실은 도심의 낡은 건물 3층에 자리하고 있었고 언제나 희미한 담배 연기와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탐정 김준우라는 달고 다른 간판은 그의 삶처럼 초라해 보였다. 3년 전 그는 존경받던 강력계 형사였다. 그러나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랑하는 이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는 죄책감과 무력감 속에서 세상을 등졌고 이제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의 내면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다. 풀리지 않는 사건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해답 없는 고통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에는 장마가 시작된 듯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리고 빗방울이 창문을 거세게 때렸다. 준우는 텅 빈 사무실에 앉아 낡은 앨범을 뒤적였다. 앨범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그의 약혼녀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그 사건의 희생자였다. 그는 여전히 그날의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에 젖은 어둠 속에서 그는 끝없이 자신을 자책했다. 명명명멍.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에 준우는 고개를 들었다. 소리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건물이 보였다. 유기견 보호센터였다. 그는 그곳에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다시 앨범 속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개 짖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애처롭게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간절한 울음소리였다. 결국 준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낡은 코트를 걸쳐 입고 우산을 든 채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묘하게도 그 울음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는 듯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 도착하자 젖은 흙냄새와 함께 개의 울음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보호센터 안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멍멍컹컹. 가장 안쪽 철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준우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복도를 따라 걷자 여러 마리의 개들이 각자의 철창 안에서 잠들어 있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유독 한 철창 앞에서 준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곳에는 거대한 검은색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녀석은 다른 개들과는 달리 끊임없이 으르렁거리며 철창을 향해 짖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녀석의 몸짓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때 보호센터 직원이 다가왔다. 그는 준우를 보고 놀란 듯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은 문 닫을 시간인데.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요. 준우는 검은 개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개는 왜 저렇게 짖는 건가요? 직원은 한숨을 쉬었다. 아, 저 녀석이요. 흑구라고 불러요. 한 달 전에 버려졌는데. 그 이후로 계속 저래요. 사람들이 입양하러 와도 다들 겁먹고 도망가 버려요. 너무 공격적이라고요.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직원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준우는 흑구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녀석은 거칠게 짖고 있었지만 준우의 눈에는 녀석의 슬픔이 보였다. 그의 약혼녀를 잃은 후 그 또한 세상에 대한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흑구의 눈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에 버려지고 이해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영혼,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다들 포기했다고 했죠. 준우는 조용히 물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무 공격적이라서.
준우는 흑구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철창 가까이 다가서자 흑구는 더욱 거칠게 으르렁거렸다. 직원은 걱정스러운 듯 준우를 말렸다. 위험해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하지만 준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철창 너머로 흑구에게 내밀었다. 괜찮아,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흑구는 순간적으로 으르렁거림을 멈췄다. 녀석의 황금빛 눈은 준우의 손을 응시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녀석은 조심스럽게 코를 준우의 손에 비볐다. 녀석의 털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따뜻했다. 저 녀석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처음이네요.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준우는 흑구의 목줄을 보았다. 낡고 다른 가죽 목줄이었다. 목줄에는 어떤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는 듯 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흑구의 목줄에 손을 댔다. 흑구는 순순히 준우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녀석은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대감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준우는 직원을 향해 말했다. 이게 제가 입양하겠습니다. 직원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네, 정말이세요. 저 녀석은... 알아요. 준우는 흑구를 바라보았다. 저 녀석은 제가 압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흑구의 눈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이해받지 못하고 고통받았던 자신의 그림자. 흑구의 외로운 눈빛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흑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느꼈다. 어쩌면 흑구는 그에게 던져진 운명 같은 존재일지도 몰랐다. 그는 흑구와 함께라면 잃어버렸던 삶의 조각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다. 준우는 흑구를 사무실로 데려왔다. 빗물에 젖은 흑구의 털에서는 축축한 냄새가 났지만 준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흑구를 위해 수건을 가져와 녀석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흑구는 순순히 준우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고 어떤 깊은 슬픔이 그 안에 서려 있는 듯했다. 사무실 한 구석에 흑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자 녀석은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준우를 응시했다. 밤새도록 지저대던 유기견 보호센터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마치 녀석이 준우를 믿고 있다는 듯한 알 수 없는 신뢰감이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준우는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글자들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낡고 다른 가죽 목줄에 새겨진 글자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돋보기를 가져와 글자를 확대했다. 글자는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고 마치 암호처럼 배열되어 있었다. 준우는 익숙한 패턴을 느꼈다. 3년 전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미궁의 살인사건. 그때 발견된 단서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암호가 있었다. 그는 그 암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풀지 못했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준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이 글자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는 낡은 서류함에서 3년 전 사건의 파일을 꺼내 들었다. 누렇게 바랜 파일 속에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단서들의 사진이 있었다. 그 중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진 부적 사진도 있었다.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글자와 부적의 글자는 형태가 달랐지만 배열 방식과 띄어쓰기 패턴이 놀랍도록 유사했다. 준우는 흑구를 다시 바라보았다.
녀석은 여전히 조용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흑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온 것이 분명했다. 그는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글자들을 종이에 옮겨 적고 3년 전 사건의 암호와 비교하며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글자들을 연구했지만 좀처럼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그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때 흑구가 준우의 발치에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혀는 준우의 차가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했다. 흑구는 고개를 들어 준우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황금빛 눈은 그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는 듯했다. 흑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자는 듯 문을 긁기 시작했다. 준우는 흑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녀석을 따라야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코트를 걸치고 흑구와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흑구가 이끈 곳은 다름 아닌 3년 전 사건이 발생했던 골목이었다. 준우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골목에서 약혼녀를 잃었다. 그에게는 지옥 같은 장소였다. 흑구는 골목 안쪽 낡은 담벼락 앞에서 멈춰 섰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담벼락을 긁었다. 준우는 흑구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 있었다. 3년 전 사건 현장을 조사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문양이었다. 문양은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글자의 일부와 놀랍도록 흡사했다. 준우는 손가락으로 문양을 따라 그렸다. 차가운 벽돌의 감촉이 그의 손끝에 전해졌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섬광처럼 하나의 기억이 스쳤다. 약혼녀가 죽기 며칠 전 그에게 보여주었던 오래된 책 한 권. 그 책은 고대 상징과 암호에 대한 책이었다. 그녀는 그 책에서 어떤 흥미로운 상징을 발견했다며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 상징이 바로 이 담벼락에 새겨진 문양과 똑같았다. 준우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서재에는 약혼녀가 남긴 유품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는 약혼녀가 읽던 책들을 뒤적였다. 마침내 낡은 책 한 권을 찾아냈다. 책을 펼치자 약혼녀가 표시해둔 페이지가 나왔다. 그 페이지에는 담벼락에서 본 문양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문양이 고대 주술에서 진실을 숨기는 자들의 표식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페이지 아래에는 약혼녀의 필체로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비밀. S, C, 프로젝트. 그들은 숨기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날 거야. 내 목숨을 걸고라도. S, C, 프로젝트. 준우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3년 전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였던 박현수. 그는 S, C 그룹의 실장이었다. 하지만 박현수는 사건 직후 자취를 감췄고 경찰은 그가 해외로 도피했거나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준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글자, 담벼락의 문양, 약혼녀의 책, 그리고 SCC 프로젝트.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연결되기 시작했다.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글자는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현수가 남긴 메시지이자 어쩌면 흑구가 박현수와 관련된 존재라는 증거일지도 몰랐다. 그는 밤새도록 책을 읽고 C 그룹에 대해 조사했다. C 그룹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거대 기업이었지만 그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약 밀매, 불법 무기거래, 인신매매. S. 시린 알스카야. 그룹은 상상 이상의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현수가 있었다. 박현수는 죽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자신의 거대한 범죄 제국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흑구는 준우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알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녀석은 준우의 잃어버린 기억과 진실을 찾아주는 안내자였다. 흑구의 존재는 준우에게 단순한 애완동물 이상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녀석은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었고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고 정의를 실현할 유일한 희망이었다. 준우는 결심했다. 박현수를 찾아내고 그의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약혼녀의 억울함을 갚아줄 것이라고. 그의 심장은 고통과 함께 뜨거운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아무와 약혼녀의 책에서 발견된 단서들은 준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는 3년 전 미제로 종결되었던 사건이 사실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음을 직감했다. 박현수, 그리고 그가 속한 애쉬 그룹의 실체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추악한 것이었다. 준우는 더 이상 과거의 절망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약혼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진실을 추적해야 했다. 그는 가장 먼저 3년 전 사건의 담당 형사를 찾아갔다. 최 형사. 그는 당시에도 박현수가 단순한 용의자가 아님을 의심했지만 윗선의 압력으로 사건을 종결해야만 했다. 최 형사는 준우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현수가 살아있다고 그럴 리가. 아니, 어쩌면 그럴지도. 최 형사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당시에도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거대한 벽에 부딪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준우는 최 형사에게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암호와 약혼녀의 책에서 발견된 진실을 숨기는 자들의 표식에 대해 설명했다. 최 형사는 준우가 가져온 자료들을 살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너무나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한데요. 박현수가 정말 살아있고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사건이 될 겁니다. 최 형사는 준우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S.C 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그들은 막강한 권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것이었다. 준우는 최 형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약혼녀에 대한 죄책감과 박현수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흑구를 데리고 3년 전 사건 현장 주변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가 사건 현장에 다다르자 흑구는 묘하게도 흥분한 듯 보였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땅을 파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다. 흑구가 멈춰 선 곳은 낡은 폐공장 부지였다. 준우는 그곳을 낯설게 생각했다. 당시 사건 현장과는 다소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흑구의 눈빛은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듯했다. 준우는 흑구가 가리키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폐공장 부지 안쪽 잡초가 무성한 곳에 낡은 나무 상자가 반쯤 묻혀 있었다. 상자 위에는 희미하게 스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준우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파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서류철 몇 개가 들어있었다. 서류철을 열자 그의 눈앞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펼쳐졌다. S.
C. 그룹의 불법적인 사업 내용,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에 대한 증거들, 그리고 3년 전 사건과 관련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서류에는 3년 전 사건 당일 박현수가 약혼녀를 미행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약혼녀는 에스려 샤벨 이씨,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던 기자였다. 그녀는 에스려 샤벨 씨, 그룹이 진행하던 불법적인 인신매매 및 마약 밀매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던 것이다. 박현수는 그 증거를 빼앗기 위해 약혼녀를 살해했고 사고로 위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 현장에서 흑구가 있었던 것이다. 흑구는 박현수가 약혼녀를 살해하는 모든 과정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박현수는 흑구를 죽이려 했지만 흑구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이다.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암호는 약혼녀가 박현수의 정체를 알아내고 그 사실을 흑구에게 목걸이에 새겨두었던 마지막 증거였다. 흑구는 약혼녀가 죽기 전 그녀의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희망이었다. 준우는 서류철을 든 채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다. 약혼녀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범죄 조직 SSG 그룹의 비밀을 은폐하기 위한 잔인한 살인이었다. 그는 약혼녀에 대한 미안함과 박현수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3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것이다. 흑구는 준우의 곁에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준우의 차가운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흑구의 눈빛은 마치 괜찮아. 이제 다 알게 됐잖아. 이제 우리가 함께 복수할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준우는 흑구의 목줄을 꽉 움켜쥐었다. 이것은 약혼녀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날 밤 준우는 흑구와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박현수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에스트릴리 기치드리스치. 그룹은 거대한 금융범죄와 마약 밀매, 그리고 국제적인 인신매매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고 그들의 뒤에는 막강한 권력자들이 버티고 있었다. 준우는 자신이 너무나 거대한 상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약혼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녀에게 정의를 찾아주는 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였다. 그는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사실을 전달했다. 최 형사는 준우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현수가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다니.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준우 씨, 당신 혼자서는 위험해요. 저와 함께 가야 합니다. 최 형사의 도움으로 준우는 애씨, 그룹의 비밀 아지트에 대한 단서를 얻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폐쇄된 창고 단지 안에 숨겨져 있었다. 준우는 흑구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결연했다. 흑구는 그에게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었다. 녀석은 약혼녀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었고 진실을 밝힐 유일한 증인이었다. 준우는 흑구와 함께 어둠 속으로 향했다. 이제 그들은 거대한 그림자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흑구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옆을 지키고 있었다. 최 형사의 도움으로 준우는 SC 그룹의 비밀 아지트가 폐쇄된 창고 단지 안에 숨겨져 있다는 단서를 얻었다. 밤은 깊었고 도시 외곽의 창고 단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빗방울이 다시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고
바람 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려 퍼졌다. 준우는 흑구의 목줄을 꽉 쥐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뛰었지만 흑구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손을 감싸자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흑구는 준우의 곁에서 묵묵히 걸었다. 녀석의 황금빛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며 마치 준우를 인도하는 등대 같았다. 창고 단지에 도착하자 준우는 주위를 살폈다. 낡고 오래된 창고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음산한 분위기였다. 준우는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암호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 암호 속에는 분명히 이곳에 대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는 암호의 조합을 떠올리며 창고 단지 안을 서성였다. 흑구는 그의 발치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때 흑구가 한 창고 앞에서 멈춰 섰다. 녀석은 앞발로 철문을 긁으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창고 문에는 낡고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준우는 흑구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창고 문 옆 벽면에는 희미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비췄다. 그림은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암호와 놀랍도록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박현수의 비밀 아지트였다. 준우는 자물쇠를 열기 위해 도구를 꺼냈다. 그는 과거 형사 시절 익혔던 기술들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만졌다. 몇 분간의 씨름 끝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준우는 조심스럽게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그를 감쌌다. 창고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준우는 눈을 크게 떴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거대한 공간 안에는 정교하게 설치된 장비들과 컴퓨터들이 즐비했다.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지도 위에는 수많은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마약, 무기, 그리고 인신매매와 관련된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듯했다. 박현수는 HCC 그룹의 실장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던 것이다. 준우는 숨을 죽이고 안쪽으로 들어섰다. 흑구는 그의 발치에서 조용히 그를 따랐다. 그들이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현수의 목소리였다. 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 자식, 기어이 여기까지 찾아냈나? 상관없어.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박현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느껴졌다. 그는 준우의 움직임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준우는 몸을 숨기고 박현수의 대화를 엿들었다. 박현수는 오늘 밤 대규모 마약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거래가 끝나는 대로 이 아지트를 폐쇄하고 잠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박현수는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다. 그때 박현수가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소리가 들렸다. 준우는 몸을 더욱 깊이 숨겼다. 하지만 흑구는 달랐다. 녀석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 박현수를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멍멍컹컹. 흑구의 짖는 소리는 창고 안을 가득 채웠다. 이 빌어먹을 개새끼. 박현수는 놀라서 흑구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하지만 흑구는 민첩하게 박현수의 발길질을 피하고 녀석의 목줄에 새겨진 글자를 보란 듯이 드러냈다. 박현수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저건. 그는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글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글자는 박현수에게 어떤 섬뜩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했다. 그 순간 박현수의 부하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총을 들고 준우와 흑구를 향해 겨냥했다. 준우는 흑구를 뒤로 숨겼다. 흑구야, 도망쳐. 그는 흑구를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흑구는 도망가지 않았다. 녀석은 오히려 박현수를 향해 더욱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흑구는 박현수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박현수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그 틈을 타 준우는 박현수의 부하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형사 시절 익혔던 격투 기술을 이용해 부하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민첩하고 정확했다. 몇 명의 부하들이 쓰러지자 박현수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죽여, 저 빌어먹을 개새끼와 인간을 죽여. 총성이 울렸다. 준우는 몸을 날려 총알을 피했다. 흑구는 여전히 박현수의 다리를 물고 놓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박현수는 흑구를 떼어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흑구의 턱은 강철 같았다. 그때 준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기억이 스쳤다. 약혼녀가 박현수에게 살해당하던 그날 밤의 기억. 흑구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다. 흑구는 단순히 박현수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약혼녀의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암호는 약혼녀가 죽기 전 흑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복수의 서약이었던 것이다. 준우는 다시 한번 몸을 날려 박현수의 부하들을 공격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분노와 슬픔을 주먹에 실어 날렸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박현수를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흑구 또한 필사적으로 박현수에게 매달려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성과 비명소리가 뒤섞였다. 준우는 박현수에게 다가갔다. 박현수는 고통에 신음하며 흑구를 떼어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준우는 쓰러져 있는 박현수의 목에 총을 겨눴다. 내 죄를 인정해라. 박현수, 내 약혼녀의 죽음과 네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박현수는 비웃었다. 웃기지 마. 누가 너 같은 패배자의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증거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순간 준우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그는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암호가 박현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내기 위해 박현수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녹음기에는 박현수가 흑구를 보고 경악하며 중얼거렸던 말, 그리고 준우의 약혼녀를 죽였다고 암시하는 듯한 발언들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박현수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젠 끝이야. 박현수. 준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최 형사가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박현수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흑구는 박현수의 다리에서 입을 떼고 준우의 곁으로 돌아왔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제 됐지라고 말하는 듯했다. 준우는 흑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약혼녀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박현수의 악행,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창고 단지 전체를 뒤흔들었다. 최 형사가 이끄는 경찰 병력이 창고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박현수의 부하들은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고 박현수 또한 준우가 건넨 녹음기와 결정적인 증거물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얼굴로 준우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기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 어떤 위협도 될 수 없었다. 정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준우는 박현수가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3년 동안 그의 심장을 짓눌렀던 거대한 그림자가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었다. 약혼녀를 향한 깊은 슬픔과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를 이끌어준 흑구에 대한 알 수 없는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흑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사건 현장은 순식간에 복잡해졌다.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투입되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민서기자 또한 현장에 도착하여 준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격앙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훈 씨,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걸 혼자서 밝혀내다니.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준우는 흑구를 바라보았다. 흑구가 도와줬습니다. 민서는 흑구를 내려다보았다. 녀석의 덩치는 컸지만 이제는 온순한 눈빛으로 준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서는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글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이제는 그 글자가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메시지이자 박현수의 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준우는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암호가 약혼녀가 박현수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사실을 흑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것을 설명했다. 흑구는 박현수가 약혼녀를 살해야 하는 과정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준우는 흑구가 어떻게 자신을 진실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줬는지 상세히 진술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흑구가 보여준 놀라운 지능과 충성심, 그리고 박현수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흑구의 역할에 대해 재평가하게 되었다. 박현수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준우가 제출한 녹음기와 SCEC 그룹의 비밀 아지트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은 그를 압박했다. 특히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글자와 약혼녀의 책에서 발견된 진실을 숨기는 자들의 표식에 대한 연결고리가 밝혀지면서 박현수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CSG 그룹의 숨겨진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는 자신 혼자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말했다. 준우는 박현수의 태도에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다. 박현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고 그의 뒤에는 분명 더 큰 세력이 존재할 것이었다. 하지만 박현수는 그들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준우는 흑구를 다시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준우는 흑구의 눈빛에서 어떤 메시지를 읽었다.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 최 형사는 준우에게 휴식을 권했다. 준우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경찰에 맡기고 좀 쉬세요. 하지만 준우는 쉴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있었다. 박현수가 굳이 흑구를 살려두고 도망쳤던 이유, 그리고 흑구가 자신에게 온 이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했다. 준우는 흑구와 함께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박현수가 굳게 다물고 있는 HCC 그룹의 배후 세력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HCC 그룹의 설립 배경과 그들의 주요 거래처를 파고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SC 그룹이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왔고
그들의 사업이 단순한 마약 밀매나 인신매매가 아니라 더 거대한 어둠의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단서를 발견했다. 그는 다시 약혼녀의 책을 펼쳤다. 책 속에는 고대 의식과 악마 숭배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준우는 책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S, C, 그룹의 Shift S, C는 단순한 약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Secret Ceremony의 약자였다. 거대한 악마 숭배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현수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그 의식의 주관자이자 대대로 이어져 온 추악한 비밀의 후계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약혼녀는 그 비밀을 알아내고 그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준우는 흑구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흑구의 목줄에 새겨진 암호가 진실을 숨기는 자들의 표식이라는 약혼녀의 메모와 연결되자 준우는 흑구가 단순히 박현수의 범죄를 목격한 증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흑구는 그 의식의 희생양이 될 뻔했던 존재였고 어쩌면 그 의식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박현수가 일부러 살려두었던 것일 수도 있었다. 박현수는 흑구를 통해 준우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 했던 것이다. 너도 내 약혼녀처럼 될 수 있어. 그러나 흑구는 그들의 의도를 역이용하여 준우를 진실로 이끌었던 것이다. 준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흑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운명적으로 자신에게 온 것이 분명했다. 녀석은 희생될 뻔한 영혼들의 목소리이자 약혼녀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었다. 흑구의 눈빛 속에서 그는 약혼녀의 혼을 느꼈다. 그녀는 흑구를 통해 자신에게 진실을 전하고 복수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준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박현수는 체포되었지만 그가 굳게 다물고 있는 SBC 하씨. 그룹의 배후 세력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들은 또 다른 박현수를 만들어낼 것이었다. 준우는 이 악의 뿌리를 뽑아내야만 했다. 그는 흑구를 꽉 끌어안았다. 흑구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함께 싸우자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밤 준우는 흑구와 함께 그룹의 본사가 있는 빌딩을 찾아갔다. 거대한 빌딩은 밤하늘 아래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준우는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이곳은 모든 악의 근원지였다. 그는 흑구와 함께 이곳으로 잠입하여 박현수가 숨기려 했던 마지막 비밀을 찾아내야 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카메라와 최 형사가 준 특수 장비들이 들려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곁에는 흑구가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약혼녀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다. SITK이치. 그룹 본사 빌딩은 밤하늘 아래 거대한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빗방울은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빌딩의 유리 외벽은 빗물에 젖어 음산하게 빛났다. 준우는 흑구와 함께 빌딩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다다랐다. 그는 3년 전 형사 시절 익혔던 잠입 기술을 되살려 폐쇄된 주차장 입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흑구는 그의 발치에서 묵묵히 그를 따랐다. 녀석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희미한 비상등만이 길을 안내했다. 준우는 숨을 죽이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뛰었지만 흑구의 존재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피해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내부로 침투했다. 층계를 오를수록 고요함은 더욱 깊어졌다. 빌딩의 심장부로 다가갈수록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그들을 덮쳤다.
건물 옥상층에 다다르자 준우는 흑구에게 신호를 보냈다. 흑구는 준우의 손짓에 따라 조용히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준우는 옥상으로 이어지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옥상 난간으로 다가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아래. 그들은 거대한 어둠의 심장부에 서 있었다. 그때 옥상 한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준우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2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SH 그룹의 경비원들이었다. 경비원들은 무정이를 들고 대화하고 있었다. 오늘 밤 거래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하셨어. 이제 곧 그분이 도착하실 거다. 준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회장님, 그리고 그분, 박현수는 샨치 그룹의 수장이 아니었다. 그의 위에는 더 거대한 존재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 그 회장님이 나타날 것이었다. 준우는 흑구와 함께 경비원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경비원들은 그분이 SC 그룹의 진정한 실세이며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을 총괄하고 심지어 악마 숭배 의식까지 주관하는 자라고 말했다. 경비원들이 사라지자 준우는 흑구와 함께 옥상 한 구석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찾았다. 흑구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은 낡은 환풍구 하나를 가리켰다. 준우는 환풍구 덮개를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흑구는 그의 뒤를 따랐다. 환풍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약혼녀의 억울한 죽음과 별이의 희생,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그들은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환풍구를 통해 그들이 도착한 곳은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이었다. 회장실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우는 환풍구의 틈새로 회장실 내부를 엿보았다. 그곳에는 박현수와 함께 몇몇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바로 EXC 그룹의 진짜 회장이자 이 모든 악의 근원인 김영호였다. 김영호는 박현수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박 실장, 그 자식 아직도 이 건물 주변을 맴돌고 있나? 쓸데없는 호기심이 많은 놈이야. 네 동생처럼 만들어주지. 김영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느껴졌다. 준우는 그의 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김영호가 직접 약혼녀의 죽음을 지시했던 것이다. 그때 흑구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김영호를 향해 있었다. 흑구는 김영호에게 묘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준우는 흑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흑구의 눈에서 어떤 과거의 연결고리를 느꼈다. 어쩌면 흑구는 김영호의 존재 또한 알고 있었던 것일까. 김영호와 부하들이 회장실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다. 준우는 환풍구에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왔다. 그는 회장실 안을 샅샅이 뒤졌다. 서재에는 낡은 책들이 가득했다. 책상 서랍을 열자 그의 눈앞에 충격적인 증거물들이 펼쳐졌다. 김영호가 대대로 이어져 온 악마 숭배 의식을 주관해왔다는 증거들. 그리고 희생된 어린 생명들의 명단이 담긴 오래된 장부. 그 명단에는 별이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별이는 김영호의 악마 의식에 희생된 강아지였던 것이다. 그리고 장부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김미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준우의 약혼녀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악마의식의 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영호의 비리를 파헤치다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섰고 결국 김영호에게 제거당했던 것이다. 김영호는 약혼녀를 죽이고 그 죽음을 자신의 악마의식의 완성으로 포장했던 것이다. 준우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약혼녀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거대한 악의 제물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흑구를 바라보았다. 흑구는 녀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동정심으로 가득했다. 흑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녀석은 김영호의 악행과 희생된 생명들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준우는 김영호가 숨겨둔 모든 증거들을 카메라에 담고 USB에 복사했다. 그는 김영호의 노트북에서 그의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발견했다. 국제적인 마약 조직과의 거래 내역, 해외 비자금 계좌, 그리고 그와 결탁된 권력자들의 명단. 이 모든 증거들은 김영호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김영호가 돌아오는 듯했다. 준우는 서둘러 증거들을 챙겨 몸을 숨겼다. 김영호는 회장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살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준우의 흔적을 눈치챈 듯했다. 나와라. 내 놈 김영호의 목소리가 회장실 안에 울려 퍼졌다. 네가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다니. 내 동생처럼 죽고 싶은 개냐. 준우는 숨을 죽였다. 그는 김영호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증거를 가지고 이 빌딩을 빠져나가야 했다. 그때 흑구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녀석은 창문 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빌딩 아래에서는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 한 대가 움직이고 있었다. SC, 그룹의 불법적인 물품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었다. 준우는 흑구의 눈빛에서 어떤 메시지를 읽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흑구와 함께 트럭 위로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김영호는 총을 들고 준우를 향해 겨냥했다. 감히 도망치려 하다니. 준우는 흑구를 꽉 끌어안았다. 흑구야, 뛰어. 그는 흑구와 함께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아래에서는 트럭이 움직이고 있었다. 준우와 흑구는 아슬아슬하게 트럭 지붕 위로 떨어졌다. 묵직한 충격과 함께 몸이 흔들렸다. 김영호는 분노에 휩싸여 총을 발사했지만 총알은 빗나갔다. 트럭은 빠르게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준우는 트럭 지붕 위에서 몸을 웅크렸다. 흑구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들은 김영호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김영호가 숨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준우는 흑구의 목줄을 꽉 움켜쥐었다. 그의 손에는 김영호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심장은 고통과 함께 뜨거운 투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트럭은 거친 빗줄기를 뚫고 도시 외곽의 고속도로를 달렸다. 준우는 트럭 지붕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흑구를 품에 안았다. 바람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그는 김영호의 빌딩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에 대한 긴장감으로 온몸이 곤두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김영호의 죄를 증명할 모든 증거가 담긴 USB가 꽉 쥐어져 있었다. 얼마 후 트럭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낡은 국도로 접어들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길이었다. 준우는 트럭이 속도를 줄이는 틈을 타 흑구와 함께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묵직한 충격과 함께 몸이 땅에 닿았다. 그는 흑구를 안고 재빨리 몸을 숨겼다. 트럭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준우는 흑구를 품에 안고 숲길을 걸었다. 어둠 속에서 흑구의 황금빛 눈만이 길을 밝혀주었다. 녀석은 준우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히 그의 옆을 지켜주었다. 마침내 그들은 최 형사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했다. 오래된 폐차장이었다. 폐차장 안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최 형사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준우는 최 형사를 만나자마자 김영호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그는 USB에 담긴 증거들을 최 형사에게 건넸다. 김영호가 대대로 이어져 온 악마 숭배 의식을 주관해왔고 그 의식의 제물로 어린 생명들을 희생시켰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그의 약혼녀가 그 비리를 파헤치다 김영회에게 살해당했다는 진실까지. 최 형사는 준우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교차했다. 이런 악마 같은 짓을 김영호가 그 모든 것의 배후였다니. 최 형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당장 김영호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그의 지위와 뒤를 봐주는 권력자들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준우 씨, 이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영호는 이 모든 것을 조작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를 확실히 무너뜨리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특히 그 악마 의식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요. 준우는 김영호가 숨겨둔 악마 의식의 장소를 떠올렸다. 그곳은 SC 그룹이 진행하던 녹색 도시 개발 프로젝트 부지 안에 숨겨져 있었다. 그는 최 형사에게 그 장소에 대해 설명했다. 최 형사는 준우의 증언과 USB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준우에게 이제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맡기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준우는 흑구를 바라보았다. 흑구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녀석은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준우는 최 형사에게 말했다. 저는 김영호가 체포되는 것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 약혼녀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그 의식의 진실을 제가 직접 봐야겠습니다. 최 형사는 준우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준우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다음 날 새벽, 경찰은 녹색도시 개발 프로젝트 부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으로 출동했다. 준우와 최 형사, 그리고 흑구는 경찰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부지는 여전히 황량한 폐허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김영호의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경찰이 부지를 수색하는 동안 흑구는 다시 준우를 이끌었다. 녀석이 멈춰선 곳은 낡은 컨테이너 박스들이 쌓여있는 한쪽 구석이었다. 컨테이너 박스들 사이에는 낡은 철문이 숨겨져 있었다.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쇠사슬이 칭칭 감겨 있었다. 준우는 직감했다. 이곳이 김영호의 악마의식이 행해지던 장소라는 것을. 최 형사는 철문을 열기 위해 경찰 병력을 지시했다. 특수장비를 동원하여 쇠사슬을 끊어내고 철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안으로 들어서자 준우는 눈을 크게 떴다. 그곳은 단순한 지하 공간이 아니었다. 중앙에는 낡고 붉은 제단이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기이한 상징들이 그려져 있었다. 벽면에는 희생된 어린 생명들의 영혼을 기리는 듯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잔혹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제단 한쪽에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준우는 몸서리쳤다. 그 안에는 여러 마리의 어린 강아지들의 사체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의식의 제물로 바쳐진 듯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준우는 어릴 적 잃어버렸던 자신의 반려견 별이의 흔적을 발견했다.
낡은 천 조각에 쌓인 별이의 작은 유골 조각이었다. 준우는 별이의 유골 조각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별이의 실종과 약혼녀의 죽음, 이 모든 것이 김영호의 추악한 의식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김영호가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 나타났다. 그는 체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식을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김영호의 눈빛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내 놈이 감히 나의 성스러운 의식을 더럽히다니. 내 약혼녀처럼 죽고 싶으냐. 김영호는 부하들에게 준우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준우는 별이의 유골 조각을 품에 안고 흑구를 바라보았다. 흑구는 김영호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복수를 갈망하는 듯했다. 경찰과 김영호의 부하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준우는 흑구와 함께 김영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심장은 고통과 분노로 불타올랐다. 김영호는 준우의 공격을 막아내며 비웃었다.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너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도 네 약혼녀처럼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그 순간 흑구가 김영호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김영호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준우는 김영호의 목을 꽉 움켜쥐었다.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속죄해라. 내 약혼녀의 억울한 죽음과 별이의 희생을. 김영호는 준우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준우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김영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김영호의 눈빛은 절망과 공포로 물들었다. 그때 흑구는 김영호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펜던트를 물어뜯었다. 펜던트 안에는 김영호의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악마 의식의 비밀이 담긴 작은 두루마리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의식의 시작과 끝, 그리고 희생자들의 명단이 적힌 결정적인 증거였다. 경찰이 김영호를 제압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준우는 두루마리를 최 형사에게 건넸다. 최 형사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김영호는 대대로 내려오는 악마 의식을 통해 부와 권력을 얻어왔던 것이다. 그의 죄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잔혹했다. 김영호는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면서도 준우를 향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다. 나의 의지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준우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다. 악의 뿌리는 뽑혔고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다. 준우는 흑구를 품에 안고 제단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약혼녀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졌고 별이를 포함한 모든 희생된 어린 생명들의 영혼이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었다. 흑구는 준우의 품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준우의 마음을 감싸 안았다. 흑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준우의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주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존재였다. 녀석은 진실의 수호자이자 치유의 상징이었다. 며칠 후 김영호는 법정에 섰다. 그의 죄는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는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S.C. 그룹은 해체되었고 그와 연루된 모든 권력자들은 심판을 받았다. 세상은 다시 한번 정의를 찾았다. 준우는 법정에서 김영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평화만이 가득했다. 그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이제 그의 사진은 슬픔이나 절망을 담지 않았다. 그의 렌즈에는 빛과 희망이 담겼다. 그는 흑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흑구는 준우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녀석은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준우는 흑구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의 상처받은 마음은 흑구의 사랑으로 치유되기 시작했다. 도시 외곽의 녹색 도시개발 프로젝트 부지는 김영호의 악마 의식 장소라는 끔찍한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아름다운 시민공원으로 조성되었다. 공원 한쪽에는 희생된 모든 어린 생명들을 위한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다. 준우는 종종 흑구와 함께 그곳을 찾아 추모비 앞에 꽃을 놓았다. 그곳은 더 이상 비극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와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준우는 공원 벤치에 앉아 흑구와 함께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흑구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준우는 흑구의 목줄을 쓰다듬었다. 낡고 다른 목줄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 글자들은 이제 더 이상 암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준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소중한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 준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에는 솜털 같은 구름이 떠다녔다. 그는 잊히지 않는 약혼녀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는 이제 평화롭게 잠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별이 또한 그곳에서 평안을 찾았을 것이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준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흑구가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사랑과 희망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완벽하게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제 미소 지을 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가족에게 거부당했지만 한 남자가 목줄의 글자를 읽고 그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진실과 사랑 그리고 치유에 대한 이야기였다.